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란 글자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자문 등의 조력 활동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업체를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칭하는데 각종 부동산 거래에 이들 업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에서 조력의 대가로 받게 되는 수수료 내지 보수가 상당한 금액이어서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의 법적인 성질이 어떠한지, 액수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컨설팅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부동산 컨설팅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보수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 받든지 간에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거래 금액의 최고 0.9% 이내로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이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동산 중개와 별개의 개념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보수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의미를 넓게 보면 자문을 수반하는 컨설팅 행위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당사자를 소개하고 거래 조건을 절충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행위인 부동산 컨설팅 행위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보수 한도 규정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동산 컨설팅과 중개 행위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문제는 어떤 행위를 부동산 중개 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행위 역시 양 당사자를 소개 알선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구분하자면 단순히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 조건을 절충하는 활동에 가깝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반면에 단순히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조건을 절충하는 등 거래 계약 체결이 주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이나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자문 활동이 주된 활동이거나 아니면은 상당한 정도로 수반된 경우라면 컨설팅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동산 중개가 아닌 부동산 컨설팅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을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실제 활동한 내역에 관해 이해 당사자 서로 간에 주장이 차이가 있고 입증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컨설팅에 따른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컨설팅의 기간 등을 실제 활동 내역과 종합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혹자는 부동산 컨설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컨설팅을 구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양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점을 근간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사업자 등록 역시 이러한 판단에 하나의 자료로 참고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으로만 사업자 등록한 중개업자 역시 중개행위와 다른 부동산 컨설팅이 가능한 것이고, 중개업은 물론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도 전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컨설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동산 컨설팅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중개 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이 아니라 엄연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 권리금 거래입니다. 기존에 영업 중인 임차인과 새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할 임차인이 업소 시설 등에 대한 권리금을 수수할 경우에 중개업자가 단순히 이들을 연결하여 가격이나 조건을 절충하는 행동, 즉 중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에 관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의 모든 중개 행위에 대해서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법정 중개 대상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중개보수 한도 규정을 적용하므로 시설 등의 양수도는 법정 중개 대상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동산 컨설팅 보수도 사회 통념상의 한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컨설팅 보수는 비록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컨설팅 보수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의 행위 내용, 노력 정도, 기간 등을 종합하여 약정한 컨설팅 보수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판단되어 적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중개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부동산 컨설팅으로 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보수 법정 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명칭만 부동산 컨설팅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 행위를 한다면 이는 무등록 중개업소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개보수 지급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컨설팅과 부동산 중개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